2월달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활발해졌습니다. 과연 그때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서구의 이제 스포츠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했던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편적 시청권은 제가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개권을 사고 파는 시장에 여러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그 수요와 공급 사이에 제도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이해 당사자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간 케이스들이 있는데 유럽에서 대표적인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유럽 법원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그 원리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편적 시청권의 현재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우리 박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은 과방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26년 2월달로 돌아가 보면 우리 동계올림픽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 체감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올림픽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냐,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한번 진단해보고 개선할 제도가 있으면 개선해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2026년도 동계올림픽은 JTBC라는 유료 방송 채널에서 단독으로 독점 중계를 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유료 방송이라 하면 여기서 월정 구독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방송 수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과거의 올림픽, 월드컵 하면 익숙한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무료 수신이 가능한 방송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 JTBC가 IOC랑 2026년도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마 단독으로 중계하려고 완전히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KBS, MBC, SBS와 재판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협상이 결렬되면서 단독으로 중계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결과로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올림픽 중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세 채널이 이제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방송의 프로그램의 분량, 편성 분량의 측면에서는 적어도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15번 JTBC를 정말로 매일매일 틀어놓고 봤는데, 전 더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정기 방송을 다 하더라고요. JTBC에서 아는 형님도 하고 뉴스도 하고 드라마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특별한 프로그램들만,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는 인기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만 준비를 했었는데, 뭐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라면 당연히 이제 더 시청률이 나올 수 있을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배경 속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법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게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콘텐츠를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JTBC라는 유료 방송 채널이 독점을 준비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충실히 이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던 거고, 더구나 JTBC는 사상 최초로 유료 방송 채널에서 중계를 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방송은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채널인데,
우리나라 유료 방송 가입률이 97%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3%의 가구는 유료 방송 채널에 가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올림픽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시청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이제 배제되어 있었던 그런 인구라고 생각한다면 방송법에서 정하는 기술적인 기준들을 충족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더라도 과연 그게 입법 취지에 맞는지 올림픽이라는 콘텐츠의 보편성을 충족시키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법이 있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사업적 중개권 독점에 따라서 국내 시청권이 축소 또는 불편해지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방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 조항을 읽어보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럼 여기서 일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권리는 어떻게 충족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울 이상의 가구가 국민 관심 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현행 대통령령으로는 가시청 가구 비율이 90% 이상, 즉 TV가 있는 가구의 90% 이상에서 나오는 채널에서 방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 역사와 뿌리가 깊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의 AT&T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AT&T가 우리나라의 KT같이 전화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출발을 했었던 회사인데 이제 전화기를 발견했던 사람이 벨이지 않습니까? 벨이 이제 설립했던 회사가 AT&T예요. 19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지금의 AI 산업과 같이 전화 통신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 AT&T라는 회사도 당연히 그 회사들 중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AT&T의 사장이 메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어떤 이제 설득을 하냐면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One system, one policy, universal service. 거기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데 서로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보다 나 AT&T에게 독점적인 사업 운영권을 주면 내가 전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그 절감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통신 서비스로 환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AT&T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통신 서비스는 그 시대절에 완전히 뉴 테크놀로지거든요. 전화가 없던 시대에서 전화가 있던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의 미국 국민들은 이 전화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보편적인 서비스,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썼듯이 아무거나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할 필수적인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광범위한 소비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때, 달리 말해서 광범위한 소비가 축소됐을 때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AT&T라는 회사에 제도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방송 분야로 적용되게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Universal Access인데요. 방송이라고 하면 텔레비전 채널과 그리고 방송 콘텐츠예요. 거기에 핵심 개념은 Accessibility랑 Affordability거든요. Accessibility라는 것은 지리적 도달의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든 울릉도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해당 콘텐츠와 채널에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affordability거든요. 지불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 무료로 제공하거나
충분히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해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어베일러빌리티인데, 기술적으로 플랫폼적으로 어떠한 플랫폼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전송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제 방송 이제 환경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상파 의무 재송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상파 중에서 특히 KBS 1, 그다음 E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으로 모든 유료 방송 패키지에 꼭 집어넣으라고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K1과 EBS 같은 경우는 보편적 콘텐츠라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적어도 이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을 국가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 접근권이 방송에 적용된 것이고, 이런 보편적 접근권을 스포츠의 컨텍스트에 적용을 해가지고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보편적 시청권이다 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왜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는 보편적 접근권을 통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계는 문화적 시민권 그리고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우라는 이제 데이비드 로우라는 학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컬처럴 시티즌십, 문화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시민이라면 응답 누릴 수 있는 이제 문화 향유권이 있고, 문화 향유권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는 그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인 거고요. 서구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수 있었던 논리적 경우 중에도 하나입니다. 우주계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리고 공동체로서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3의 인물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행위 주체가 그 이득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양의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경제 주체는 내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용기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과소 공급되게 되는 시장 실패로 이어집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바로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제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경기가 개인적 즐거움을 넘어서 사회통합, 국민 행복, 그리고 공동체 의식 형성 등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하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하는 것이 상대방의 소비를 억누르거나 못하게 하지 않는다. 즉, 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소비할 수가 있고, 더 추가적인 소비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비용이 없다, 한계 비용이 0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 경기 중에는 공유된 문화적 경험 창출하고, 또 개인이 소비하지 않아도 사회 전체에 스며드는 비배제적인 편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내가 거기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상대방, 우리 다른 국민들이 기쁨을 얻는 것을 이제 경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경합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런 양의 외부 효과와 공공재적인 성질이 있는 그런 프로덕트와 서비스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경제 주체는 지속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유인이 점점 감소해요. 왜냐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그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소멸하게 되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소멸되면 괜찮은 거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소멸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제도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광범위한 올림픽 월드컵 시청이 사회적 순기능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가 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말씀드렸을 때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청이 훼손될 경우에 공공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가 개입한다는 것이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 보편 시청권 제도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축소돼도 계속으로 바뀌어도 무죄적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청이 훼손되고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얻는 손실이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에 말하자면 유용하면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 방송의 공공성 자체가 이제는 밸리드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2006년인가 7년이죠. 보편적 시청권이 제도가 된 게, 호주에서 제일 처음 먼저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들의 이제 제도의 이름은 안티-사이포닝 레귤레이션이에요. 사이폰이라는 게 이제 단어가 이상해가지고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유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안티-사이포닝이니까 유괴 방지법이에요. 그럼 무엇을 유괴하는 걸 방지하는 거냐? 무료 지상파 방송국으로서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을 유료 방송이 유괴해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1992년부터 방송 중계권 계약을 할 때 호주에서는 무료 지상파 방송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협상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료 방송 채널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시사항조 최초에 이제 그 유료 방송 채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 자체를 공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2024년 개정안이 되게 흥미로운데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도 이제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가 생성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무료로 스트리밍하라고 법제화가 된 겁니다. 영국은 조금 늦게 1996년도에 Listed Event Regulation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됐는데, 말 그대로 명단을 작성한다. Listed Event.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포츠 이벤트들은 더 타이트한 규제예요. 95% 이상의 시청이 가능한 무료 방송 채널로 중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방송에 더해서 그 방송 채널의 커버리지가 95%를 넘겨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타이트한 제도를 쓰고 있는 것이고, 호주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공영방송, BBC, ITV 이 회사들이 이제 공영방송사이고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들을 끼고 함께 중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스트리밍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에 더해서 유료 스트리밍 플랫폼도 중계권을 획득해서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는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도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U입니다. 유럽연합 한 25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1989년도에 국경 없는 TV 지침이라고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 1997년도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는 리스트를 정해서 무료 방송을 원칙적으로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료 방송 도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2007년도에 국경 없는 TV 지침이 이름이 바뀝니다. 오디오 비주얼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바꿨고, 해당 규정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런 규정을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개념이 뭐냐면 플랫폼 뉴트럴리티 또는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 프린시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상물이 똑같다면, 똑같은 올림픽의 중계 영상이라면 그게 TV를 중계가 되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중계가 됐든 어떤 플랫폼이 됐든 동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올림픽 콘텐츠가 전 국민적인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가 있으면 그게 TV로 가든 스트리밍으로 가든 다 함께 보장을 하라는 거고 2018년도에 이미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방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호주, 영국, 이후의 사례를 봤을 때 우선은 무료 방송의 원칙은 우리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성 확보의 기준이 오직 90% 이상의 가시점 가구 비율 충족만으로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심플하다. 그것만으로도 보편성이 잘 확보가 된다라면 유지는 되겠으나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논쟁은 그 조합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 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네이버에서 스트리밍 했죠. 그죠? 그거 보셨나요? 저는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4,900원을 내야지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보는 것 자체를 4,900원 또는 유료하고 싶은데 못했겠죠. 지난 올림픽 같은 경우는 티빙에서 런던 올림픽 중계권을 산다고 기사도 났는데 사실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수익성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못한 거고요. 언제든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면 올림픽 월드컵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꿀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고 시장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과소구급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동의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그걸 개입하는 것이 이제 정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유럽법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벨기에 영국에서 유로 대회가 있어요. 유로 대회는 뭐냐면 유럽 축구연맹 UEFA에서 하는 유럽 국가들끼리 하는 월드컵이에요. 유로 2020, 유로 2024 그 대회. 그 다음에 피파 월드컵. 그 두 국가에서 전 경기를 리스트 이벤트에 명단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기를 무료 지상파, free to air 채널에서 중계를 꼭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해서 피파랑 UEFA는 그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중계권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공급자는 피파와 UEFA고 수요자, 그러니까 바이어들은 TV 채널이에요. 근데 이런 보편적 시청권, Listed Event Regulation이라는 것은 살 수 있는 채널의 자격 요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는 거죠. 무료 지상파가 아니고. 그럼 구매자가 적어지고 구매자의 협상력이 커지는 거고 공급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파랑 UEFA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피파, UEFA의 재산권인데 그거를 각각의 나라에서 이렇게 함부로 제재를 해도 되냐라고 해서 법원으로 끌고 갔는데 이 사건을 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피파랑 UEFA의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됐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어떤 이벤트가 그리고 어떤 경기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서 보편적 시청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는 그 국가에서 정할 문제이지 UEFA랑 피파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량권을 보호를 해줬고요. 또 하나는 UEFA랑 피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국 선수들이 뛰는 경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이해하겠다. 근데 자국 경기가 아닌 전 경기를 무료 방송 채널을 끼고선 꼭 방송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건데 그때 그조차도 해당 국가에서 정말 문제이고 또 하나는 스포츠라는 것은 뭐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어떤 경기가 그 자국 경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재단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8강까지 갈지 16강까지 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경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전에 재단할 수가 있나. 특히 너 UEFA랑 피파에서 라는 근거로 이것을 기각을 했고 피파랑 UEFA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판례가 굳어지면 앞으로 계속 중계권 판매할 때 그들이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상위 법원으로 이제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가 가장 높은 법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모두 UEFA랑 FIFA의 상소가 모두 기각이 됐고 그때 이제 법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스트 이벤트 제도가 EU 법상의 서비스 이동의 자유, 또 설립의 자유, 재산권, 경제권을 훼손하고 그것의 장애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공익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작성을 했는데 공익적 가치와 상업적 재산권이 충돌할 때는 공익을 우선하는 판결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국의 제도로 돌아오면 보편적 시청권의 법적 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고 보편성 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올림픽과 월드컵은 90% 이상의 가구에 도달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를 입법했을 때는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입법을 했을 텐데 제도를 이제 적극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이 뭐하고 그것을 경위하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90% 가시청 가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90% 가시청 가구에 유료 방송 채널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유료 방송까지 모두 포함해서 90%가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입법 취지에 맞는 보편성이 확보가 됐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적용가 저는 없습니다. JTBC와 이제 JTBC의 비판적인 시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률이 이미 90% 넘었으니까 방송법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 IPTV 가입자들 원래 가입했었던 구독자이지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추가로 가입한 사람이 아니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도 맞죠. 그래서 방송법상 현행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타당하냐라는 건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수치가 인원수가 작다 하더라도 엄연히 3%의 가구에서는 올림픽 시청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럼 그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인데 그게 보편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보편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케이블 IPTV 가구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업적인 계약을 강요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합법적 중개권 취득을 했고 나의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였다. 그리고 지상파랑 충실히 재협상을 했으나 재판매 협상을 했으나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유럽의 이제 법원 판례를 살펴봤을 때는 재산권, 상업적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판례를 내렸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6일날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틀 후에 왼쪽에 있는 경향신문 오피니언을 썼어요. 올림픽 등 국민적 스포츠 중계 무료 시청을 보장해라. 무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무료 시청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세 가지를 하고 개선 방향을 세 개를 제시하는데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가시청 가구 90% 너무 모호하다. 국민 관심 행사를 무료 방송 우선 원칙을 명시해야 된다. 무료라고. 네? 호주와 유럽과 또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했었고 두 번째는 보편적 방송 수단의 정의가 사실은 첫 번째 꼭지랑 같은 건데 우리 유료 방송 가입 그 가구들을
과연 90% 커버리지에 늘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정확한 보편적 시청 방송 수단의 개념을 모호하게 정의했었던 탓이라는 이제 지적을 했었던 거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TV에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스트리밍은 뭐 유료화가 되는 것을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플랫폼도 당연히 확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7일 날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과방인데요.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러 위원들이 이제 법안을 냈고 그 다음에 과방위에서 모든 안들을 통합해서 대안으로 내서 통과시킨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첫째가 전국 단위의 지상파 TV 제허가 그러니까 지상파 TV가 주기적으로 제허가 심사를 받는데 지상파 채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 중계를 해서 관심 베네핏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논리에 동의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그래서 너희들 제어가 받을 때 평가 항목에 넣고 넣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계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편적 방송 수단의 정의 조항이 없었다기보다는 조금 모호했었는데 이것을 국민 관심 행사 등을 시청하는데 추가 비용 부담이 없이 실시간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으로 해서 무료라고는 하지 않았고 추가 비용 없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없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미 유료 방송에 가입되어 있었던 그런 가구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 번째는 조금 새로 신설이 된 건데 기존에는 이제 90% 커버리지 기준만 있었는데 국민 관심 행사의 리스트를 두 개 유형으로 나눠서 더 중요한 것을 중대한 국민 관심 행사로 지정을 해서 올림픽과 월드컵이 해당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꼭 함께 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 단위의 지상파 방송국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KBS, MBC 그리고 SBS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겠고 그 이상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그들이 운영하는 OTT에서 실시간 중계해라. 그래서 영국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뭐 네이버가 따로 할 수 있고 TV 할 수도 있겠지만 지상파에서 운영하는 OTT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앞서 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대한 국민관심 행사의 중계권자 개최 6개월 전까지 방미 통유랑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고 또 1년 전까지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방미 통유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비밀 보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국이 꼭 방송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경향신문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한 건 아니겠지만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방미통이 아니죠 과방위에 이제 마지막 회의의 회의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당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던 것이고 야당에서 그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논리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과잉입법 재산권 침해다라는 논리예요. JTBC 96.8% 커버리지 이미 있는데 추가적인 입법은 과잉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개정안을 지지하고 또 저도 사실은 함께 생각하는 내용인데 90% 기준만으로는 온전한 보편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90% 커버리지 기준만으로는 약하고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소급 입법 위헌 논란이 있어요.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60일 이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JTBC는 이제 올림픽뿐만 아니라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미 된 것까지도 이 법안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 아니냐, 이제 소급 입법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게 논리로 제시가 되더라고요. 중계권은 대항이 됐으나 현재 그 이벤트의 중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닥쳐 올림픽과 월드컵의 중계권자의 재판매 협상도 끝난 게 아니에요. 누가 중계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법리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JTBC 특혜 법안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JTBC는 이제 경제 환경과 회사의 환경이 이제 나빠졌잖아요. 처음엔 되게 좋다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액으로 팔고 싶었겠죠. 근데 KBS, MBC, SBS가 사주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만들면 그 JTBC가 그렇게 재판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도와주는 법안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경향신문 기사를 쓸 때부터 저는 JTBC가 제일 불편해할 기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방송 중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의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구매를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몇몇 채널들에게는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는 측에서는 달가운 제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JTBC 특혜 법안도 사실은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JTBC 특혜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팔 수밖에 없도록 법이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JTBC가 원하는 바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논리도 조금, 저는 사실은 개정안 지지 논리에 함께 의견을 하는 편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가 너무 개입한다는 논리인데, 국제적으로 영국과 호주와 EU에 이제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국제 스포츠 중계권 계약이 흐르는데, 그 이전의 상황은 우리 이제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있는데, 이제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하고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이제 SBS가 단독으로 따면서부터 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말씀 주셨지만 국부유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역시 국부유출이라는 논리가 동의하지 않아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계권이 거래되는 이 시장은 시장이에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판매자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 구매자는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낮춰갖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구매한 측에서 컨소시엄으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그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단독으로 나와서 독점 중계를 해서 그 영업이익도 내가 독점하겠다라는 의사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원리인 건데, 온전히 시장에 맡겨놨을 때 해당 콘텐츠, 방송의 맥락에서는 해당 콘텐츠가 시장에 과소 공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콘텐츠가 과소 공급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별로 불이익이 없다라고 그러면 과소 공급되도록 놔두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과소 공급되는 것이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026년도 JTBC가 정규 방송을 많이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되게 비인기 종목의 경기를 7시, 8시에 틀어주는 것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것이 훨씬 수익성 측면에서 나을 건데, 그것이 바로 상업의 논리거든요. 전적으로 민간에서 돌아가면 올림픽 콘텐츠의 중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다 하더라도 틀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림픽 콘텐츠가 틀어지지 않아서 공유가 되지 않고 시청되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제도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 제도가 적어도 1992년도에 호주에서 제일 처음 입법화됐던 안티사이퍼닝 법,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EU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법화된 법률 시청권이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바뀐 미디어 환경에 더 잘 맞도록 개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또 나중에 질문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